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어저께 일단은 말씀드렸다시피 FOMC 회의에서 일단 금리 발표에 관한 거는 동결적으로 가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시장의 방향성이 어느 정도 정해진 상황인데 아직까지 금리 발표가 나온 상황은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어떤 이 기관 투자가들이 지금 바라보는 거는 15일 날 그때 이제 미국 정부에서 중국에다가 관세를 진짜 실제로 때리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암호자산 뉴스하고 국제 뉴스하고 국제 뭐 어떤 그런 거하고 총망라해서 이제 믹스해서 결론을 도출해서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 ID EG 캐피탈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이건 이제 홍콩을 위주로 한 사실은 그레이스케일 같은 자산 운용사 어떤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여기서 두 가지 비트코인에 관련된 상품을 출시를 했어요. 이 상품이 이제 비트코인의 간접 투자 상품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가 이제 보면 코인베이스 커스터드 서비스하고 사실 조인해서 같이 협력 관계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이게 첫 번째로 아시아에서 나온 첫 번째 비트코인 트러스트 상품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상 알고 보면 호재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이 뉴스를 보면서 지금 현재 뭐 비리비리한 뭐 암호화폐 장세이긴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이런 기관 투자가들이 유입이 점진적으로 계속 되고 있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상품으로 나눠지는데 아시아 비트코인 트러스트와 아틀라스 마이닝 트러스트 이 두 가지 상품으로 이제 나눠져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신탁의 결합된 크기는 2억 달러입니다라고 나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드리면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 같은 경우는 서양의 대표적인 비트코인 간접 투자 상품이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수동적인 어떤 그런 의미가 되게 강하고 지금 여기서 나온 아시아 비트코인 트러스트 같은 경우는 능동적인 의미에서 직접적으로 이 수탁 자산을 만약에 맡겼다고 하더라도 투자한 사람이 거기다 개입을 해서 뭐 어떤 조절을 한다던가 막 그렇게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에 맡긴 돈은 그레이스케일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들이 다 관할을 하고 뭐 수익률에 관한 것도 이제 관리를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른 성격의 상품이다. 근데 어쨌든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어쨌건 인프라는 거대하게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있구나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보면 이더리움이 하드포크 이후에 중국에서 발표된 블록체인 순위권이 상승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두 번째 자리에 매김을 했다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자 이거는 중국에서 이 순위를 계속 주기적으로 발표를 하는 거죠.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아마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 중국에서 만약에 CBDC가 나오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 운영하는 위에나에 패킹된 그런 화폐가 나오면 여기 나와 있는 코인들이 다 쓸모 없어지는 거 아니냐. 내가 투자한 중국 코인 뭐 네오나 아니면 뭐 큐텀 대표적으로 이제 그 외에 뭐 중국 코인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게 다 쓸모 없어지는 게 아닐까라고 걱정하시는 분이 되게 많겠지만 가만히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고요. 중국이란 나라에서 왜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이 블록체인 순위, 이 암호화폐 순위에 관해서 왜 계속 발표를 왜 할까요? 과연 이 사람들이 뭐를 기준으로 해서 왜 갑자기 계속해서 발표를 할까요? 그러니까 그거에 관해서 한번 물음표를 한번 던져보세요. 여러분들이 직접. 그러면 해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첫 번째 순위가 나온 게 이오스, 그리고 두 번째가 이더리움, 세 번째가 트론, 네 번째가 널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리스크, 여섯 번째가 네오코인, 그리고 일곱 번째가 스팀, 여덟 번째가 비트쉐어, 아홉 번째가 비트코인, 열 번째가 스텔라 루멘, 그리고 열한 번째가 네블라스, 그리고 12번째가 웨이브즈, 그리고 13번째가 진리카, 14번째가 큐텀, 그리고 15번째 온톨로지, 16번째가 대시코인, 그리고 17번째가 코모도, 18번째가 리플코인, 19번째가 나노, 20번째가 아크코인.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댄 라이머라는 사람이 이오스를 만든 창시자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오스라는 코인이 있고 순위권으로 봤을 때 7위에 있는 스팀이라는 코인이 있고 그리고 바로 8위권에 있는 비트쉐어라는 이 코인들이 있어요. 이 보면은 이게 다 엇비슷하게 다 돌아가요. 처음에 나온 건 비트쉐어, 두 번째가 스팀, 그리고 이오스까지. 자, 이 개발 진척도, 이 개발의 로드맵의 어떤 그 방향성, 어떤 상호 관계가 있나, 그리고 왜 중국에서는 이런 코인들에 관해서 여기다 순위권에 넣나. 근데 이더리움 클래식이 여기 순위권에 안 들어갔다는 게 좀 약간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엔 좀 애매모호하네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 들어가 있어서 포진되어 있는 코인들은 중국 자본이 되게 많이 엮여 있는 게 되게 많아요. 대표적인 게 이오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자, 그래서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이제 말씀드리고, 자, 우리나라만 왜 암호화폐에 관해서 과세안이 갑자기 나와서 지금
뭐 내가 돈 번 것도 없고 마이너스 상태인데 왜 불안하게 만드냐라고 말씀하실 분이 있겠지만, 자,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아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암호자산 과세안이 세계적 흐름으로 2020년부터 쭉 흘러갈 거다라고 이제 제가 결론을 지었는데, 이 뉴스를 보면서 코인텔레그래프에 이 뉴스가 나왔어요. 어저께 밤에 이제 새벽에 나왔는데, 제목이 이제 뭐냐면 덴마크의 국세청이 암호자산 투자자들한테 텍스에 관해서 이제 매기려고 지금 보면 거래했던 내역이나 그런 거에 관해서 보내달라고, 그거를 달 간추려가지고 서머리 해가지고 보내달라고 이런 식으로 지금 각 개인들한테 보냈대요. 덴마크 국세청이. 이 얘기가 뜻하는 거는 얘네도 마찬가지로 과세안에 관해서 지금 정리하고 뭔가 자료를 지금 정리해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이 흐름이 덴마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거에 관해서 일단 아웃라인은 나온 상태잖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엔 뭐 일본도 뭐 과세안에 관해서 일단 발표가 나오긴 했는데, 미국도 마찬가지 전 세계적 흐름이 이런 식으로 가면서 자산 시장에 자산 시장으로 이제 매김을 한 발 한 발 더 디디는 어떤 그런 단계가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제가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 특히나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경제 주체적인 어떤 그런 국가니까 주식시장이 화랑을 치려면 결국에는 실업률이 떨어지고 그리고 생산성 지수도 올라가야 되는데, 제가 조작의 냄새가 많이 난다고 말씀을 드렸고, 국내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다. 근데 실제로 CCN이라는 이 보도자료에 보면 그런 거에 관한 해석이 나와 있는 뉴스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서 현실적인 거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11월 달에 나온 어떤 그 실업률에 관한 레포트 보고서가 이게 조작이냐라고 물음표를 누가 하나 딱 던졌는데, 실제로 보면 2019년도 11월 달에 나온 건 보면 지금 4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결국엔 정고점을 찍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딱 이런 얘기를 하죠. 야, 이거 굉장하다. 이건 파티다. 이 지금 보면 이 생산성 지수를 봐라. 너무나도 좋은 파티가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야, 엄청나게 좋은 레포트가 발표가 됐구나.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근데 가려진 진실에 관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실제 경제가 돌아가는 거. 자, 우리나라 경제도 안 좋아. 그러니까 국가에서 말하는 거랑 미국도 마찬가지로 똑같지 않다는 거죠. 실물 경제는 마찬가지로.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파트타이머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주류 미디어가 고려하지 않은 또 다른 것은 이러한 많은 새로운 일자리가 저임금 시간제 일자리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트타이머일 가능성이 높은데, 11월은 회사가 축제 시즌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블랙 프라이데이 뭐 이런 거를 말하는 거죠. 고용 행위를 하면서 계절적으로 고용하기에 좋은 계절입니다. 이 신입사원 중 다수는 성탄절을 맞이한 후 사라지게 됩니다.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았어. 이러한 임시직은 경제의 강세를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또한 많은 새로운 일자리가 아르바이트를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2개 또는 3개의 일자리를 얻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트타임 일자리를 3명 받는 사람은 3개의 일자리로 계산되며 이로 인해 헤드라인 번호가 실제보다 더 잘 나타납니다. 라고 결론이 도출된 거죠. 파트타이머를 우리가 여기서 조금 일하고 저기서 조금 일한 것도 한 가지 직업으로 속해서 그게 통계적으로 나와서 실업률이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민간 경제도 계속 어려워지고 신용카드의 연체율도 지속적으로 어저께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올라가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 그래서 어쨌건 거짓이 판을 치는 어떤 지금 뭐 그런 판이 아닐까. 전 세계 지금 경제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2020년에 비트코인이 이제 문샷, 굉장한 가격 상승이 있으려면 트리거가 필요한데, 그게 첫 번째가 되는 게 비트코인 하빙이고, 두 번째는 전 세계 글로벌 리세션, 그러니까 뭐 경제 공황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관한 어떤 뭐 축약된 내용이 있어서 제가 괜찮은 것 같아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 자,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의 하빙은 2020년 5월에 일어날 것입니다. 이벤트는 긴 황소 시장의 시작을 촉발할 것입니다. 당연히 비트코인 채굴량이 이제 지금보다 반으로 줄어드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2024년에는 그 2020년에 줄어든 거에 또다시 반으로 줄어들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희소성이 높아지니까 당연히 값어치는 올라가죠. 거기다가 기관 투자가들은 지속적으로 이 시장에 계속해서 들어오고, 뭐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도 계속해서 상품 시장을 계속 출시하고 있고, 벡트 거래소도 계속 선물 계약을 늘려나가고 있고, 현금성 자산은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그러면 뭐 정답은 뻔한 거 아닐까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세계 경제 둔화와 일치할 가능성이 되게 농후하다. 존 커는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경제학자들이 2021년에 또 다른 금융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합니다. 경제학자의 72%가 그러니까 보면 2021년까지 세계 경제에 타격을 줄 금융 위기를 예측합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뭐 지금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런 얘기를 하면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실 분이 있겠지만 저는 당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위험이 도래할 가능성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고 그거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금과 비트코인은 투자자들이 본격적인 글로벌 화폐 약탈에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함에 따라 더 많이 움직일 것입니다. 라고 나오죠. 금을 선택할 사람은 금을 선택하시는 거고 비트코인 같은 어떤 그런 새로운 어떤 투자, 안전자산에 투자하실 분은 뭐 비트코인에 투자하시는 거고 근데 어쨌든 방향성은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농후하고 비트코인은 잠재적으로 통화전쟁과 인플레이션 상승에 베팅하는 방법이며 5개월 전 가격 그러니까 예전 가격보다 지금 현재 가격이 45% 디스카운트된 가격이기 때문에 접근해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매수하기에 어떻게 보면 지금 매력적인 가격대다라는 그런 거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 지금 선물 지수가 되게 날카롭게 갑자기 하강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급락을 했기 시작했는데 이거에 관한 어떤 걱정스러운 뭐 어떤 신호들이 지금 주식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게 그래서 블러드 베스 현상을 지금 나타내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왜 지금 불안한 상황이냐? 오늘 오후에 이제 서방권에서 이제 미국에서는 금리에 관해서 이제 발표를 할 거고 우리나라 사람이 봤을 때는 내일 오전 정도에 아마 이 소식이 나올 가능성이 되게 있죠. 근데 보면은 12일 날 이제 금리 발표가 날 거고 뭐 해외 같은 경우 11일 날 날 텐데 오늘 밤 정도. 자,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이 12월 15일 날 관세를 계속할 수도 있다. 사실은 금리에 관해서도 되게 중요한데 알고 보면 지금 주식시장이나 암호화폐 장세가 방향성을 못 잡은 게 저는 이 관세 문제도 사실 되게 중요하게 껴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거래 긴장이 계속 커지면서 오늘도 다시 한번 끔찍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이죠. 왜 그러냐면 12월 15일 날 미국은 1600억 달러 상당의 중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계속해서 이제 매스컴에 나왔던 그런 얘기고 15일 날 막상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저는 제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지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그런 얘기를 했어요. 관세 부과한다. 관세 뭐 몇십 프로 때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면 뒤로 또 살짝 물러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15일 전후로 해서 방향성이 분명히 다져질 거다. 그게 뭐 현물 경제가 됐든 암호화폐 장세도 됐건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 생각하고 나는 15일까지 최종 계약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아직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가 있으며 현재 USMCA의 최종 게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미중 간의 뭐 무역 갈등 뭐 이런 거 그리고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거에 관해서 지금 귀축을 주목하고 있는데 시행 가능한 거래는 구체적이고 상세해야 하며 12월 15일 날 이내에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미국의 농산물 구매량에 대해 구체적으로 약속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거는 중국에서 지금 언급하는 얘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뭐 호재 뉴스를 던지려고 하면 일반 매스컴에서는 중국에서 미국에다가 농산물을 구입을 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뭐 꼬랑지 내렸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근데 여기 나오잖아요. 구체적인 수량도 없고 날짜도 없어. 그런데 그걸 갖고 사람들은 막 떠드는 거죠. 트래블 투표인가? 여러분들 아마 그걸 보실 거예요. 근데 거기 있는 그 유튜브 보면 연합뉴스인가? 거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해서 그대로 그냥 말해주는 거야. 연합뉴스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뉴스를 되게 자극적이게 되게 많이 써요. 사람들을 동화시켜가지고 여론몰이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100% 보지 마시고 매체 그러니까 국내 매체도 보시면서 해외 매체도 구글링을 통하셔가지고 교차해서 보시면 진실을 가리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주식시장의 침체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다우 선물. 어쨌건 시간이 조금 더 이제 필요하다는 거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고 자 중국에 관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이제 볼 어떤 뉴스가 나왔는데 자 CNBC 보도자료 CNBC에서 이 뉴스가 나왔는데 중국에서 한 가지 보고서에 관해서 이제 지금 보면 얘기를 하는데 국가 뭐 공무원들 있죠. 그러니까 뭐 관세청 뭐 어떤 뭐 우리 동사무소 같은 어떤 그런데 일반적인 거기서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미국에서 제작된 여러 가지 어떤
해외에 있는 어떤 그런 제품들에 관해서 다 제거시킨다, 삭제시킨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파이낸셜 타임지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3년 안에 모든 공무원에게 외국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제거하도록 명령했다. 이 얘기가 공식적으로 CNBC에 나갔다는 얘기는 이미 미국도 이 얘기를 알고 있다는 거고 중국에선 이 운동을 펼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조치는 마이크로소프트, 델사, HP를 포함한 미국의 주요 회사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중국의 최신 정책은 무역전쟁 중에 미국 기술 회사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움직임 중 하나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컴퓨터에 대부분의 사람들, 전 세계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윈도우를 많이 쓸 텐데 이것까지도 다 제거시키겠다는 얘기잖아요. 시간을 두고. 어떻게 될까요, 과연?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이 뭐냐면 이것도 얘네도 점진적이야. 이 기술의 교체는 2020년까지 30%, 2021년까지 50%, 2022년까지 20%의 속도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352로 불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사람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관세를 때리면 중국 망한다. 근데 가만히 보세요. 중국이 이런 식으로 시간을 들여가지고 점진적으로 해외에 있는 기술이나 자본, 뭐 하다못해 마이크로소프트, HP, 델사, 컴퓨터 부품하고 관련되는데 화웨이도 마찬가지로 그 어떤 모바일폰에 관해서 미국 부품하고 관련된데 그거를 점진적으로 내수해서 만약에 만들어내고 내수해서 그걸 소비하면 결국에는 시간을 끌면 끌수록 미국한테는 점점 불리한 게임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관세를 때려봐야 어차피 무역 교육량이 점진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아이러니한 거는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그렇게 때린다 하는데 여태까지 때린 적이 없었어요. 네. 계속 시간을 벌어줬다는 거지. 저는 그게 한편으로는 의도적인 게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일면목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을 욕하는 사람도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이. 트럼프가 하는 뭐 여러 가지 행위가 사실 알고 보면 미국 경제에 그닥 좋은 건 없었어요. 지금 보면 실업률이 내려가는 건 사실이야. 경제 지표가. 그리고 주식시장은 올라가. 근데 그건 보면 조작된 실업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파트타이머 12월 말까지 크리스마스 전후로까지 파트타이머 뭐 한 사람이 5가지 직업을 얻으면 그거를 5개의 일자리가 그게 창조된 것 같이 그렇게 지표상에는 말에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걸 보고 와 경기 호황이다 좋다. 그러나 주머니에 돈을 지갑을 뒤져보면 미국인들도 사실 지금 돈이 없다는 얘기죠. 그 얘기인즉슨 신용카드의 어떤 그 부채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어저께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연체율이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는 사람들 돈이 없다는 얘기예요. 알고 보면 쓸 돈이 없다는 얘기야.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중국 애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재미난 일이 이제 나토 회의가 이제 얼마 전에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여기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나타났죠. 이분이 이제 나토 회의에 나타나면서 40분이나 회의 시간에 지각을 하셨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미 아시는 분은 아마 아시겠지만 여기 보이는 정면에 보이는 이 얼굴 약간 크신 분 있죠. 코 만지시는 분. 이분이 캐나다 총리.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마크론 대통령. 키 작은 사람이 지금 손가락질하면서 말하는 마크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영국 총리죠. 보리스 존슨. 자, 이 사람들이 이제 뒷담화를 까기 시작을 해요. 트럼프 대통령. 근데 이 보도가 전 세계 매스컴에 퍼져.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귀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회의를 해야 되는데 회의를 뭐 하고 나서 이 사람이 갑자기 그냥 본국으로 갑자기 가버려요. 약간만 이제 그 회의에 그냥 참석만 하고 그러면서 슬렁슬렁거려. 그래서 어쨌건 이번에 어떻게 됐냐면 70주년의 나토의 미래, 70주년 회의 곳곳서 파열음, 집단 안보 뒤에서 갈등만 키웠다. 이번 나토 회의는 사실 그랬었다. 자, 이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전 세계 어떤 정치 경제 상황에 관해서 제가 이제 실질적인 거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미국 방위비 더 내라며 회원국 압박하고 있다. 이번에도 나토 회의에 가가지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어요. 사람들한테 방위비 너네 더 내. 다 잘 사는 나라인데 왜 돈 안 내? 우리나라한테도 5배를 더 내라. 일본한테도 4배를 더 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자, 그 결과가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 자, 근데 어쨌건 가장 중요한 건 프랑스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죠. 나토는 지금 현재 내사 상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이런 얘기를 프랑스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을까요? 그 얘기가 나온 이유가 왜 그러냐면
세계화가 이제 지금 되고 있는 상황에 다극화한 글로벌 세상이라는 환경 변화 속에서 동맹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집단 안보 체제의 미래를 살펴보면은 계기가 이번에 됐다고 얘기가 나와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나토라는 게 원래 생겨난 지가 되게 오래됐어요. 지금서부터. 근데 나토가 생긴 이유가 사실은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냉전 시대에 생긴 어떤 북대서양 조약 기구야. 그러나 지금 소련이 예전 같은 어떤 그런 위치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두된 게 중국이란 나라야.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제안을 했죠. 사람들한테. 중국이 지금 치고 나오고 군사력이 방위비가 계속 올라가니까 우리 나토는 거기를 견제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해서 일반 매스미디어에는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중국의 커가는 영향력은 나토가 대처할 필요가 있다. 그럴 기회다 지금 현재가. 근데 실질적으로 어떤 일이 있냐면 그 이면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나토가 중국과 안보 문제를 두고 본격적인 충돌하고 견제하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셈이다. 그럼에도 최근 미국이 중국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 기계와 관련해 안보를 이유로 사용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나토 회원국인 독일과 프랑스는 미국과 다른 입장을 보였다. 이탈리아는 중국의 1대1로에 협력해 항구개발 등에 공동으로 투자하기도 했다. 명백한 군사적 조치나 압박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면 국가 간 이익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나토 차원의 대중 대처가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중국은 근래 인터넷이나 정보통신, 항만, 공항, 에너지 등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따라서 나토의 공동선언이 공허한 말잔치에 그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라는 게 어떤 이 정치 경제 면에서 뭐 석학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객관적인 시점에서 바라보는 이유이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나토 유럽 회원국들은 2024년까지 국방비 지출을 GDP의 2%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왜 사람들이 뒤에서 이제 뒷담화를 까냐면 4%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어떤 그런 국가에 방위비를 더 많이 내라.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가 나오는 게 사실 썩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만약에 방위비를 그렇게 안 올려주면 결국엔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에서 미군을 철수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토에서 이 분열음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만약에 이 말썽이 계속 불거지면 나토는 결국 유럽이 해체되면서 나토도 결국 해체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먼 미래의 얘기이긴 하지만 사실은 미국의 방위비 인상의 압력이 가해지는 게 사실 우리나라한테도 지금 그게 불거지고 있죠. 일본한테도 마찬가지. 근데 어저께 뉴스를 보면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가디언지라고 있어요. 영국의 가디언지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미국에서 이제 뭐 어떤 핵 협상, 핵 규제에 관해서 북한을 잡지 못하면 한국이란 나라가 핵무기에 관해서 어떤 뭐 도입하는 어떤 그 만들어내는 그런 거에 관해서 당위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영국 일간 보도지에서 그게 나왔어요. 결국에는 만약에 우리나라가 핵 보유를 점진적으로 하게 된다면 미군도 점진적으로 철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외신 그것도 영국 보도 일간지에 그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정치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지금과는 또 다른 판이 짜여지는 어떤 그런 기로가 된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해요. 거기에 따라서 사실 전 세계 통화 시장도 출렁출렁 거리겠죠.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적으로는 15일 날 그 관세가 어떻게 매겨지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어떻게 반응하냐, 중국은 어떻게 반응하냐, 거기서 파열음이 나와서 만약에 실제로 주식시장이 만약에 깨진다면 그 고스란히 그 베네핏은 암호화폐 장세로 올 수밖에 없는데 거기까지에 가는 시간이 약간 걸릴 뿐이지 저는 뭐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매수 시점을 지금 기다리고 있긴 한데 어쨌건 오늘 영상도 뭐 지루한 영상이 있을 수도 있지만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들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